여러분들은 공포영화라고 하면 어떤 장면을 기대하시나요? 기괴한 물건들로 가득 찬 음산한방? 갑툭튀로 등장하는 살인마? 공포영화라 하면 보통 이런 공포적인 요소가 메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공포는 곁다리로 두고 스토리를 풀려고 하다가 그 스토리까지 말아먹은 죽도 밥도 못된 그냥 미감만 아름다운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장센을 위해서 스토리와 정체성을 씻어낸 아름다운 공포영화.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추억의 영화 장화홍련입니다. 영화 장화홍련은 말 그대로 아름답기만 한 영화였습니다. 미장센에 공을 들였는지 작품 내의 색감이나 조합, 그 아트는 정말 뛰어났음에도 정작 중요한 스토리와 공포영화라는 타이틀에 맞는 정체성은 유지하지 못하였죠. 그 결과 영화는 예술만을 추구해 정작 중요한 영화라는 가치는 잃어버린 온라인 미술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닌데 장화홍련이면 반전도 있고 잘 짜여진 편인데 왜 억까지?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를 면밀하게 바라본다면 스토리에는 하자가 넘쳐나고 공포영화라는 태그에 들어가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무섭지도 않은 예술작품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영화로서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보는 제 입장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감상이기에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감상 또한 존중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장화홍련의 주요 내용과 결말을 포함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일러에 유의해주세요. 영화 장화홍련은 한 의사와 상담하는 여자아이 수미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수미는 의사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수미는 아버지 무영과 자신의 동생 수영과 함께 과거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집에는 이미 아버지의 새로운 아내이자 둘의 계모인 은주가 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수영과 수미 둘에게 다가가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무연의 일관된 무시와 아이들의 냉소적인 반응만 돌아왔죠. 이후 새벽에 일어난 수미와 은주는 또다시 말싸움을 하는 등 이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눈치였고 여러가지 이상한 일이 생기며 불안감을 느낀 수영과 수미는 서로를 의지하며 잠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 수미는 기괴한 악몽에서 깨어났는데 이때 자신의 발밑에서 귀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귀신에게 덮쳐지는 악몽까지 꾸게 됩니다. 이후 과거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의 이야기를 무영과 수연, 수미가 나누게 되면서 수미가 창고에서 한 상자를 가져와 안에 있던 여러가지 가족 사진들을 보던 중 수연이 찾아오고 수연의 팔에 생긴 상처 자국을 발견한 수미는 이가 자신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은주의 짓이라고 생각하여 수연에게 이를 캐묻지만 수연은 이내 도망가고 맙니다. 상처를 낸 것에 대해 따지려고 은주를 찾아간 수미는 오히려 은주에게 혼나게 되며 이런 수미를 본 무연은 수미를 달래려고 하였으나 수미가 아무리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여도 무연은 수미의 병에 대해서만 걱정하며 무심한 태도를 보이죠. 그날 저녁 무연의 동생인 성규와 그의 아내 미희가 이들의 집에 방문해 식사를 하게 되고 이때 미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싱크대 아래에서 한 귀신을 보게 되는데 이에 이를 알아보려던 은주도 그 귀신에게 손을 붙잡히는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죠. 이후 무연을 따라가던 은주는 수미, 수연 자매가 앵무새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수연의 방으로 향하고 그렇게 도착한 수연의 방에서는 수미가 가져온 가족 사진들이 은주만 잘려나와 있거나 얼굴에 마카가 칠해진 것처럼 수연이 가족에서 은주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죠. 이에 수연을 깨우려던 은주는 수연의 침대에서 자신의 앵무새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연이 자신을 미워해 이런 짓을 벌였음을 생각해 수연을 옷장에 가둔 채 방을 나섭니다. 이때 잠에서 깬 수미가 우연히 방에 들어오게 되면서 갇혀있던 수연을 발견하고 이후 이들을 찾아온 무연은 수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데 수미는 은주가 계속해서 수연을 괴롭힘에도 이를 방치하는 무연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젠 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연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놀랍게도 그게 무슨 말이니? 수연이는 죽었잖아 였습니다. 그렇게 이에 충격을 받은 듯 소리를 지르는 수연을 뒤로 수미는 은주가 어떤 피가 든 자루를 들고 이를 미치듯이 두들겨 팬다는 기괴한 악몽을 꾸죠. 잠에서 깬 수미는 외출한 아버지를 대신해 핏자국을 따라 자루를 찾아내고 이 안에 수연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파악한 수미가 옷장에 있던 자루를 열려고 하자 이때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온 은주가 방으로 들어와 이런 수미를 막아서죠.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수미는 정신을 잃고 말고 겨우 정신을 차린 수미를 은주가 죽이려는 찰나 무연이 집으로 도착하며 수미는 소파로 옮겨집니다. 수미가 안정된 것에 따라 약을 가지러 간 무연은 옷장에 있는 자루와 인형을 발견하는데 이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잠시 소파에 누워있던 수미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은주가 무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이제 그만 좀 해라 나도 지쳤다 라는 말과 함께 누군가를 방에 들이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은주였고 소파에 있던 은주는 다시 수미의 모습으로 바뀌며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수미는 이 집에 돌아올 때부터 무영과 자신 단 둘이었음에도 죽은 수연의 환상을 보고 계모인 은주의 인격으로도 살며 지금껏 기행을 벌여온 것이었죠. 그렇게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미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예전 수미와 수연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무연은 은주를 집으로 데려왔고 병 때문에 몸이 좋지 않던 어머니는 수연과 대화를 나누다가 옷장 안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죠. 이에 어머니를 꺼내려던 수연이 옷장에 깔려버린 사고가 발생하고 큰 소리가 들렸기에 2층으로 올라와 본 은주는 평소 자신을 미워하던 수연이 깔린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방을 그냥 나오고 맙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수연을 구하러 돌아선 순간 옆방에 있던 수미가 은주에게 비아냥대며 자신들의 일에 상관하지 마라 라고 으름장을 놓고, 이에 은주는 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수미는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가 집을 떠나가며 은주는 죽어가는 수연을 방치하죠. 이때 이런 수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수연은 압사하고 말았고, 이런 회상을 하던 수미를 뒤로 집으로 돌아간 진짜 은주는 어떤 이에게 공격받는 모습을 비춥니다. 그렇게 혼자서 집 앞에 물가에 앉아있는 수미를 비추며 영화 장화홍련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장화홍련은 그 유일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뛰어난 예술성으로 영화에 있어서의 미장센 하나만큼은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장센이 무엇이냐? 프랑스어 미전신에서 유래한 단어로 배우의 위치부터 의상, 소품, 조명, 구도 등 화면 안에 보이는 모든 시각적인 요소를 일컫는 말로 흔히 영화의 시각적 예술성을 의미하죠. 쉽게 예시를 들자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의 플레이팅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 요소입니다.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는 말처럼 어떤 사물이 어떤 구도로 놓여있는가, 인물들이 어떤 배치로 앉아있는가, 이들이 가진 고유의 색채는 어떠한가와 같은 시각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이는 요소들을 통해 그게 도움을 주는 영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화홍련은 바로 이 미장센이 정말 뛰어난 작품으로 이 미장센을 통해 스토리에 여러가지 도움을 주려고 애쓴 티가 났습니다. 장화홍련의 미장센은 처음 볼 때 인물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듯 보이지만 반전을 알고 다시 보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는 단서로도 작용하는 매우 뛰어난 요소로 보이죠. 처음 영화를 관람할 때 느껴지는 뛰어난 미장센은 바로 색으로, 영화는 색에 있어서 그 대비를 통해 여러 가지를 나타내죠. 처음 병원의 차가운 색깔과 상담실에 물건이 거의 없는 것과 달리 수연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자 보이는 햇살이 비치는 자연환경은 그 대비가 확실하여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스토리에서 과거와 현재를 확실하게 나눠주는 것을 시작으로 이런 수미의 이야기에서 비치는 각 인물들 또한 그 역할에 따라 톤 차이가 존재합니다. 은주의 경우 처음 등장부터 빛과 그림자를 둘 다 지나서 어색한 움직임과 함께 등장하며 이가 아군인지 적인지 애매함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이후 저녁 식사에서 또 수연의 상처에 대해서 수미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 반대되는 색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갈등을 나타내죠. 무연의 경우에도 초반 수미의 정신병이 약하게 드러났을 때에는 밝은 옷을 입다가 이 증세가 심해진 타이밍부터는 어두운 톤의 옷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에 더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싸우게 된 장면에서는 수미는 빨간 옷, 무연은 파란 옷을 입음으로써 그 갈등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수미가 수연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고, 수연이 죽었다는 진실이 밝혀진 타이밍에는 기존과는 달리 차가운 색의 조명과 하얗게 뜨는 색채가 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수연이 귀신이다라는 착각을 하기 쉽게 설계하는 것이나, 마지막 수미의 과거의 상에서는 일부러 옛날 필름과 같은 조명을 사용한 것과 같이 조명과 색이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죠. 놀랍게도 영화의 미장센은 반전을 알고 나서 보면 보이는 여러 가지도 존재하는데, 모든 이야기가 수미의 정신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뻔한 복선이었던 무연의 대사, 은주와 수연의 생리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시선이나 프레이밍과 같은 미장센 또한 진실에 대한 복선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무연은 작중 내내 수미가 아프다, 병이 낫지 않았다,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 와 같은 직접적인 대사를 통한 복선도 많이 깔아두었지만, 은주와 수연이 수미의 정신병으로 인해 보이는 것이라는 걸 알고 영화를 다시 보면 무연이라는 인물의 행동이나 시선 처리에 더 눈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무연은 단 한 번도 은주나 수연을 부른 적이 없는 것에 더해 식사 장면에서 은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도 않고 말을 하지 않는 수미와 수연 쪽으로 시선도 주지 않으며, 식사 후에 약을 아프다는 수미가 아닌 은주 앞으로 가져다 놓거나 하는 약 제공에 있어서 자리 배치가 이상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수연이 죽었음을 밝힐 때에도 수연에게는 시선을 한 번도 안 주고 있다가 수미가 수연의 손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자 수연이 있는 쪽을 슬쩍 흘겨보고는 다시 수미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디테일도 존재했죠. 프레이밍에 있어서는 무연이 수미를 깨우는 타이밍에는 일부러 수미와 무연 두 사람만 화면에 비추거나, 수연과 수미가 마당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무연이 찾아왔을 때를 보면 프레임은 수연을 잘라버린 채 수미와 무연만을 비추고, 수미와 무연이 싸우는 타이밍에는 일부러 수연을 싸우는 곳에서 먼 곳에 두는 등 진실을 밝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무연이 영향을 끼치는 타이밍마다 고의적으로 수미와 단둘이 프레임이 남도록 배치하였죠. 이처럼 영화 장화홍련은 영화 내에서 미장센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시각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물 간의 관계 혹은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를 반복하였고, 진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 영화를 보면서 이런 미장센의 구조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장센 하나만큼은 정말 잘 짜여진 영화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설계한 미장센이 묘사하는 스토리가 엉망진창이라는 데 있겠죠. 흔히 이 장화홍련의 스토리를 미장센을 통해 표현한 클로와 복선이 충분했기에 좋은 반전 스토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장화홍련은 스토리적 하자가 정말 심한 축에 속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스토리에서 굉장한 맹점으로 남아있는데, 바로 수미의 정신병과 집에 있던 귀신이죠. 먼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화홍련을 보시면서 수미의 정신병이 어떤 질환으로 보이십니까? 영화 내에서 수미가 앓고 있는 질환명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증상만 보면 DID라고 불리는 해리섬 정체감 장애, 즉 다중인격과 조현병의 특징이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섞여 있다고 보여지죠. 수미가 겪는 큰 이상 증상은 두 가지로, 또 하나의 인격으로 보이는 은주와 이미 죽은 수연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수미가 겪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원인은 마지막에 과거가 드러나면서 어머니와 동생 수연의 죽음으로 발생한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해서는 각각의 인격이 특정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나며, 그 상황에서 환자를 보호하거나 대신 대처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 스트레서로부터 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은주의 인격이 어떤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나타나는지, 은주라는 인격이 수미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 수미와 은주의 기억이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각 인격이 서로의 행동을 어디까지 인식하는지와 같은 최소한의 행동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은주의 인격이 등장하는 구체적인 계기나 일관된 조건 따위는 없이 정확하게 언제 수미가 은주의 인격으로 전환되어 직접 행동하고 언제 은주를 자신과 별개의 외부 인물로 인식하는지 그 확실한 구별도 하지 않는 너무 편의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리고 이런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해석할 경우 수연의 존재가 이상하게 해석되는데, 수연 역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대화하거나 수미가 죽은 수연을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인식하고 자신과 은주, 수연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생활한다고 믿는 모습을 비추기에, 이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보다는 조현병에서 자주 보이는 환각과 망상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죠. 여기서 그렇다고 수미의 질병을 조현병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조현병에서는 망상과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은주라는 별개의 인격으로 전환되어 그 인물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조금 전 설명드린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주는 실제로 전혀 다른 성격이 있는 진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럼 은주도 수연처럼 그냥 조현병 망상 증세 중 일부로 보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있어서 생각보다 자주 있는 케이스로, 실제로 가해자나 보호자의 모습이 반영된 인트로젝트 내부 투사가 존재합니다. 인트로젝트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동물이나 환상의 생명체처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인격의 성격과 설정 역시 환자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수미가 만들어낸 은주가 실제 은주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 자체는 설명이 가능하죠. 영화인데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망률 100%의 잠복기 없는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좋아서 전세계로 퍼졌다고 하면 위험해 보이기야 하겠지만,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치사율에 잠복기도 없는 바이러스면 전염되기 전에 숙주가 사망하거나 병원에 들어가기에 이 100% 사망률을 가지고 잠복기도 없는데 전염성이 좋다라는 모순된 점을 갖추고 있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스토리에 몰입이 안 되지 않을까요? 장화홍련도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바이러스 마냥 영화적인 연출을 위해서 두 질환의 증상은 함께 등장하면서 그에 필요한 조건을 무시하는 편의주의적인 수미증후군을 만들어내었죠. 저는 심지어 이 수미증후군이 영화의 막바지에 반전의 장치로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려는 게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이전 유주얼 서스펙트와 곡성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전을 설계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요소에 신경 써야 하고, 이런 반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끝난다면 그건 단순히 개연성이 부족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가장 메인이 되는 수미증후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는 그렇다면 집에서 나타난 귀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장화홍련은 마치 유주얼 서스펙트 마냥 이중 서술 트릭을 사용하려는 듯 모든 이상현상이 수미의 정신병으로 인한 것이란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모든 원인이 은주 혹은 귀신인 것 마냥 이야기를 진행하죠. 수미는 침대에서 귀신을 마주하고 은주가 싱크대 아래에 있는 귀신과 마주하는 장면을 넣어 이야기 곳곳에 귀신을 등장시킨 이후 무연에게 수연이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수연이 귀신이다라는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후반에서는 모든 것은 수미의 정신병이 원인이다 처럼 연출되기에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귀신의 존재 자체는 미희 역시 싱크대 아래의 존재를 감지했기 때문에 집안에 있다는 건 맞다고 합시다. 그럼 이 귀신의 역할이 뭡니까? 이 귀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이 귀신을 이야기에서 전부 제거해도 사건 자체는 아무런 영향도 없이 성립한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귀신이 진짜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디까지가 수미의 망상이고 어디서부터 현실인지 그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작품의 핵심 이야기는 수미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해 발생한 수미증후군입니다. 수미증후군이 망상과 인격전환이라는 증상을 발생시킨 비현실적인 질병일지라도 이야기에 존재하는 수미증후군이 이 귀신들의 존재도 망상의 일부이다 라는 설정
설정으로 이해 가능케 했었죠. 귀신은 간헐적으로만 등장하다가 중반부 싱크대 아래에서 은주의 손목을 잡는 것을 끝으로 수미나 무연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다가 이야기가 전부 끝난 다음에야 나타나서 실제 은주가 집에서 귀신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며 갑자기 이가 망상이 아니라 이 집에 진짜 귀신도 있었다는 사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미가 침대에서 본 귀신은 실제였는지, 은주의 모습으로 싱크대 아래에서 본 귀신은 뭔데 손목을 잡을 수 있었는지, 수미가 겪은 이상현상 중 어디까지가 수미 증후군이고 어디서부터가 진짜 귀신으로 인한 초자연적 현상이었는지 그 구분이 불가능해서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연출되죠. 그리고 이 복잡함의 끝을 달리는 게 귀신이 누구냐는 미스터리는 끝까지 안 밝힌다는 겁니다. 귀신은 누구의 귀신입니까? 수미와 수연의 어머니? 아니면 수연? 아니면 가족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누군가? 여기서 아니 은주를 죽이는데 수연이거나 수연의 어머니겠거니 하고 그냥 맥커핀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에는 이런 귀신의 복선 중 하나로 보이는 중간에 등장하는 수미의 꿈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 꿈이 복잡함을 가중시키는 것이 손에서 나는 피와 숲으로 도망치는 여자아이처럼 죄책감이나 억압된 기억을 연상시키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등장하지만 실제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과 직접 대응하는 장면이 없었기에 그나마 남은 해석의 여지가 바로 귀신과의 연관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귀신이랑 관련이 있고 귀신이 수미 가족과는 관련이 없는 타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단순히 수미의 죄책감이나 억압된 기억의 상징이라고 대충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반전 영화에서 필요한 것은 의미를 붙일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관객이 정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단서이기에 이 꿈도 하나의 단서로 본다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고 미스터리도 남게 됩니다. 이처럼 장화홍련은 집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이상현상을 수미의 정신질환이라고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그런데 짜잔 사실 진짜 귀신도 있었습니다 라는 쓸데없는 반전도 하나 붙임으로써 수미 증후군이라는 스토리의 큰 구멍에 더해 귀신이 뭔지 모른다는 미스터리 덩어리가 되었죠.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했을 때 장화홍련은 스토리적으로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고려됩니다. 메인이 되는 정신병은 편의주의적으로 설계하여 몰입감은 다 낮춰놓고 쓸데없이 실제 귀신이 있다는 설정을 기어붙여 겨우겨우 짜맞춰 질까 말까한 스토리에 커다란 구멍과 해결이 안 되는 미스터리까지 남기고 마는, 아름답게 이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미장센이 맛없는 케이크에 못 먹는 장식으로 보이는 대참사를 만들었죠. 이런 끔찍한 스토리를 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 영화가 무섭지 않다는 부분으로, 장화홍련은 공포영화로 분류되어 있는 작품임에도 정말 단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건 공포영화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로, 관객은 매운 아구찜을 먹으러 왔는데 후추를 뿌린 크림 카르보나라를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후추가 매운 것도 맞고 크림 카르보나라가 맛있는 것도 맞지만 관객이 기대한 것은 매콤한 공포맛 아구찜이지 살짝 무서운 후추를 곁들인 수미의 슬픈 정신병 일기가 아니죠. 이런 장화홍련이 무섭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관객이 원하는 방향의 스토리가 아니었다는 데에서 관객이 기대한 공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원작 장화홍련의 핵심 시나리오는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이를 따라 죽은 홍련이 원기가 되어 자신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이기에 관객은 포스터와 제목을 보고 저 두 자매가 죽어서 복수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귀신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느낌의 공포영화를 보러 왔는데 갑자기 전부 정신병이었습니다 라는 예상하지도 못한 관성 드리프트를 맞아야 하죠. 보통 저 장화홍련이란 타이틀의 공포영화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자매 유령이 자신들을 배신한 부모에게 복수할 것 같다는 이미지이기에 스토리 중심에 결국 정신병이었습니다 엔딩인 이 영화에서 내놓는 공포는 관객들이 바라는 복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포와는 방향성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장화홍련이라는 타이틀이 두 자매와 계모라는 표면적인 가족구도만 가져왔을 뿐 두 자매가 원기가 되어서 진실을 밝히고 복수한다는 장화홍련전의 핵심 시나리오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데에서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두 자매의 원혼이 등장하는 공포영화라고 관객들이 착각하게 만들어 수미의 정신병을 예상하지 못하고 수연이 귀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서술 트릭의 일환으로 소모된 것처럼 보이기에 많이 아쉽죠. 심지어 그 반전이 일관된 규칙에 따라 치밀하게 짜인 것도 아니고 그 답에 도달하는 과정이 무서웠던 것도 아니기에 좋은 심리극일 수는 있어도 관객이 기대한 공포영화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 되어버려 장화홍련이라는 귀신이 메인이 되는 공포는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포의 방식에 있어서 너무 단순해서 문제인데, 대부분의 공포 장치가 점프스퀘어를 중심으로 소리로 놀래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소리 중심의 점프스퀘어는 아이 깜짝이야 갑툭튀에 놀랐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놀라는 것과 무섭다는 감정이 이어지지 않는 그냥 불쾌한 서프라이즈 파티가 되고 말았죠. 이런 소리 점프스퀘어 중심의 공포 연출이 많은 것이 좋지 않은 데에 더해 정작 이야기 자체에서 무서운 연출이 가미된 점프스퀘어는 침대 귀신, 미이의 발작과 싱크대 귀신이 은주의 손을 붙잡는 씬으로 이케바에 귀신이 등장이라도 하는 이 세 장면이 다죠. 그런데 서사 비중이 높아서 서사에 집중하게 된 관객의 눈에는 저게 단순히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이 귀신들이 누구인지, 왜 이 집에 존재하는지, 수미와 어떤 관계인지, 수미가 본 장면도 정신질환의 일부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을 본 것인지처럼 관객들이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궁금해하게 되는 클루의 일부가 되고 말아 순간적으로는 놀라도 그 공포가 다음 장면까지 이어지진 않는 게 흠이죠. 이게 보통 스토리 중심의 공포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로 서사 중심의 공포 영화는 그 서사의 비중이 높다 보니 공포 요소보다 이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서사적인 전개에서 재미를 찾아버리고 공포가 곁다리가 되어버리기 쉬운 방식이기에 이런 공포 영화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붕괴되는 문제가 자주 보이죠. 이전 리뷰한 착신아리는 강렬하고 적나라한 공포 장면을 통해 이를 커버하였는데 장화홍련은 무슨 애들 장난 같은 공포 장면의 비중이 무서운 공포 장면보다 훨씬 높죠. 심지어 이 점프스퀘어 공포 장면의 타이밍도 이상하여 가장 먼저 관객을 본격적으로 놀라게 하는 구간이 무려 영화가 시작하고 약 24분이 지난 시점에 옷장을 여는 장면인데, 그렇게 이 영화의 첫 공포 장면은 안에 똑같은 옷만 걸려있을 뿐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옷장이라는 이후 복선 갈기용 장치였습니다. 이후에도 냉장고 안에 있는 상한 음식이나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은주가 화면에 나온 순간 높은 바이올린 소리로 공포감을 주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중후반부에도 멀리서 무연을 바라보는 은주를 갑자기 클로즈업하는 장면처럼 크게 공포스럽지도 않은 장면에 큰 사운드를 넣어 관객을 놀라게 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공포감을 아예 잃어버리고 그냥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죠. 이 정도면 공포 요소가 그냥 관객을 놀라게 하려고 놀이공원 귀신의 집에 장식해놓은 가짜 모형식 칼을 들고 있는 척키 인형과 비슷하여 어느 순간에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그대로 몇 걸음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놀랄만한 건가? 하고 바로 식어버리는 유형의 공포밖에 내놓지 못하였죠. 정리하자면 추억의 영화 장화홍련은 딱 겉만 아름답고 속은 흰개미가 다 파먹은 목재가구 같은 영화라고 느껴집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배치, 세계 대비, 프레이밍까지 스토리에 활용하는 미장센에 있어서만큼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줬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스토리가 비현실의 끝을 달리는 질병을 만들어서 모든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묘사하다가 갑자기 귀신도 있었다는 오버워치의 미스터 짜잔의 뺨싸다고도 갈길 것 같은 쓰레기 같은 전개임에 더해 공포영화는 태그에 넣기도 미안할 정도로 공포의 방향성도 기대에 맞지 않고 그 방식도 단조로운 데다가 스토리에 묻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정말 그 예술 감각을 가지고 영화가 아니라 전시회를 열었으면 낫지 않았나 싶죠. 제발 반전을 만들 거면 유주얼 서스펙트라도 좀 쳐보고 만들었으면 하는 제 마음을 담아 제가 이런 추억의 영화 장화홍련에게 주는 평점은 별 5개 만점에 1개입니다. 여러분의 평점과 느낌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